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오후였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가 빛을 받아 잎새 끝을 살짝 들어올리고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찻잔에서는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딱히 특별한 날도 아니고 누군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하고 넉넉하게 느껴졌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차 한 잔 앞에 두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잠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시간이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50이 넘고 60이 지나도록 살아왔는데 막상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뭔가 불안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 짓는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눈총이 날아올 것 같은 느낌.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몸으로 익혀온 습관이라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다룰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한 사람이 쓴 글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19세기 영국의 사상가였는데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책을 한 권 썼거든요. 그 책에서 그가 평생에 걸쳐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하나였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만큼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끼어들더라도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그 결정은 나만이 내릴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50대, 60대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얼마나 깊이 맞닿아 있는지 오늘 1시간 동안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차 한 잔과 함께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들어주세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자식 키우고, 집안 건사하고, 직장 다니고, 주변 눈치 보며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돌아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있던가? 남들이 좋다는 대로 살았는지, 내가 좋아서 살았는지, 그 경계가 어느 순간부터 흐릿해졌다는 느낌. 오늘 그 경계를 한번 다시 그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해보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 입은 옷이 정말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건지, 아니면 오늘 만날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른 건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것은 글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배운 건 눈치였거든요. 엄마 얼굴을 보면서, 아빠 목소리 톤을 들으면서 어른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몸으로 먼저 익혔잖아요. 말 잘 들으면 칭찬받고, 고집 부리면 혼나고, 그렇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원하는 것을 먼저 읽는 법을 배워왔던 거예요.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 집엔 다 있는데 우리 집엔 없다고 조르면,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말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였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배웠거든요. 내 생각보다 남들의 기준이 더 무겁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 오래 갔어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동안에도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는 것보다 집안이 괜찮은지,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가 더 큰 기준이 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직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보다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직업인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기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에게는 그게 생존의 방식이기도 했으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야 먹고 살 수 있었고, 튀면 손해보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내 안에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는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요. 평생 남들이 원하는 걸 맞춰오다 보니 정작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모른다는 것. 그게 단순한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옆으로 밀어두고 살아온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 시절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몸이 바빠서, 아이들이 어려서, 돈이 급해서 내 생각을 잠깐 밀어두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고 60이 되면서 몸도 좀 느려지고 자식들도 제 갈 길을 가고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그제야 이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질문을 금지당하다시피 하며 살아왔거든요. 철학적으로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예요.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더니 내 기준이 뭔지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찾아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오래된 책에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 안에서는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남이 뭐라고 해도, 다수가 어떻게 생각해도 내 몸과 내 마음에 관한 일은 궁극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 말이 19세기에 쓰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따끔하게 와닿지 않나요? 동네 산책을 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편한 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나왔는데 그 사람 눈길이 신경 쓰여서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졌다면 그게 바로 눈치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하나가 남 눈치에 맞춰졌다면 더 큰 선택들은 어땠을까요? 어디 살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 어떤 병원에 갈 건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건지, 이 모든 결정들이 정말 내 기준으로 내려진 건지, 아니면 자식이 뭐라 할까, 이웃이 어떻게 볼까,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먼저 계산한 건지, 그 차이가 쌓이면 결국 삶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과 남들이 기대하는 삶의 모양이 얼마나 겹쳐 있는지, 그걸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에도, 관계에도, 결국 자식과의 사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덜 아프고 더 오래 활기차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긍정적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느낌 자체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아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건 고집이나 이기심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나는 그동안 남들 기준을 따라왔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혹시 맞는 거 아닐까요? 다수가 옳다고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뒤돌아보면 다수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를 알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 담배 이야기를요.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담배는 그냥 어른들의 습관이었어요. 의사들이 직접 담배 광고에 나와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잡지에서,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다수가 그렇게 믿었고 권위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요.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나이 들면 무릎이 나빠지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는 말이 진짜 진리처럼 통했거든요. 50이 넘은 어르신이 등산이나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연구가 쌓이면서 드러난 건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며 전반적인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이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했던 거잖아요. 다수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뒤집혔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학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전반에 걸쳐 다수의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를 돌아보면 꽤 놀라운 거예요.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시대가 있었고,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했던 시대가 있었고,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기준들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가요? 어떤 건 여전히 중요하고 어떤 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리 그 오래된 책에서 아주 서늘한 말을 했어요. 다수가 침묵시키는 의견이 설령 틀렸다 해도 그 의견을 들어보지 않는 것 자체가 해롭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의견이 옳은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하거든요. 반대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이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그 시대 영국의 이야기였지만 지금 우리 일상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주변에서 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기에 의문을 품어봤나요? 자식들이 요즘은 이게 맞아요. 부모님은 몰라요 라고 할 때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을 그냥 접어버린 적은 없었나요? 반대로 내가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어 라고 고집할 때 정말 그게 지금도 맞는 건지 한 번이라도 점검해 봤나요? 두 방향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오래된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노후 생활과 연결되면 더 구체적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이 들면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공식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예전엔 60 넘으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어른다운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60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70에 유튜브를 운영하고 80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정된 상식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노후의 모습, 내 주변 사람들이 그 나이에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그 기준들, 그게 정말 맞는 건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의 법칙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다수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한번 내 상황에 맞는지 따져보고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진짜 알고 있으려면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한다고요.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그게 왜 맞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의견에 한번 부딪혀봐야 내 생각이 더 단단해지거나 아니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되 거기에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내 안에서 한번 더 물어보는 습관, 그게 사실은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나이 드는 거예요. 요즘 건강정보 하나만 봐도 그래요. 어제는 이게 좋다고 하고 오늘은 저게 좋다고 하고 카카오톡으로 날아오는 건강 정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잖아요. 그럴 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먹어봐야겠다가 아니라 이게 내 몸에 맞는 건지 내 상황에 맞는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 그게 다수의 의견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이에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남들의 말을 걸러들을 수 있는 내 기준이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서 오냐고요? 내 삶에서 와요. 내가 살아온 수십 년의 경험,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그것들이 모여서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우고, 지키고, 필요하면 고쳐가는 것. 그게 인생의 후반을 진짜 내 것으로 살아가는 힘이에요.
다수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조용히 사그라드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가고 싶은 길을 돌아가고 좋아하는 것을 뒤로 미루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음악 한 곡 들으면서 그 무거움을 잠깐 내려놓아 보세요. 오래된 골목길을 혼자 걷는 것처럼 조용하고 익숙한 멜로디가 찾아옵니다. 담장 밑에 민들레 노랗게 피었네. 아무도 심지 않았건만 저 혼자 피었네. 지나치던 발걸음 잠깐 멈췄지. 그 작은 꽃 하나가 오래 눈에 남았지. 돌아오는 골목길 혼자 걸었네. 저녁 냄새 배어드는 낮은 지붕 아래 누군가 창문 열어 바람 들이던 날 그 바람 한 줄기가 뺨에 와닿지. 말하지 못한 것들 어디로 갔을까. 가슴 속 어딘가에 고요히 쌓였지. 늦은 봄볕 창가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바라만 봤네. 화이트로 민들레 바람 따라 어디로 갔을까. 골목은 그대로인데 발걸음 달라졌네. 그래도 괜찮았지. 그래도 좋았지. 그 길 위에 내가 있었지. 말하지 못한 것들 어디로 갔을까. 가슴 속 어딘가에 고요히 쌓였지. 늦은 봄볕 창가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바라만 봤네. 앞주름 민들레 바람 따라 어디로 갔을까. 골목은 그대로인데 발걸음 달라졌네. 그래도 괜찮았지. 그래도 좋았지. 그 길 위에 내가 있었지. 음악이 끝나고 나면 잠깐 그 여운이 남아있잖아요. 골목길을 혼자 걷는 것 같은 그 느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어딘가에 쌓여있다는 그 감각. 사실 우리가 삼켜온 말들이 단순히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살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몸 어딘가에 남아있거든요. 명절이 되면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
꽤 많으세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인데 꾹꾹 눌러 삼키다 보면 그게 몸으로 나오더라고요. 명절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뒷목이 뻐근하고 밥맛이 없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것들이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눈치, 처가 눈치, 남편 눈치, 아내 눈치를 봐야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 비위를 맞춰야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이 뭐라 할까를 걱정하게 됐잖아요. 눈치 볼 대상이 바뀌었을 뿐, 내 생각을 온전히 말하는 연습은 사실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임에서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웃고 넘기게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혼자 이불 속에서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요. 그 후회가 쌓이는 거예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오래 묵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답답함이 되고, 그 답답함이 쌓이면 억울함이 되고, 억울함이 오래되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엉뚱하게 터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작 말해야 할 자리에서는 침묵했다가 엉뚱한 순간에 폭발하는 패턴 낯설지 않으시죠? 미리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의견을 들었더라면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내가 말을 삼킬 때 손해보는 건 나만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뭔가 달라졌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 기회를 잃는 거거든요. 배우자와의 사이가 딱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없어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엔 싸우기 싫어서 참았고, 그 다음엔 말해도 안 된다고 포기했고, 나중엔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살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하다 보니 상대방이 뭘 힘들어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나중엔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편함을 얻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연결을 잃어버린 거더라고요. 이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섭섭한 게 있어도 다 컸으니까 이해해야지라며 삼키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패 끼치면 안 되지라며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괜찮은 줄 알거든요. 나중에 알고 나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는 게 어른이고 말 안 하는 게 배려인 것 같고 드러내지 않는 게 품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배려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침묵이 쌓이면 관계가 엷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느닷없이 쌓아온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더 힘든 일이고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먹고 싶어부터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아까지. 거창한 선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책에서 나온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의견이 제대로 검증받으려면 그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반박받고 다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의견이 진짜 살아있는 생각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꺼내놓고 들어보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마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슴속에만 가둬두면 언젠가는 그게 굳어버리거든요. 명절 식탁에서 소화불량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더 꺼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이게 좀 서운했어요 라는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답답함을 조금씩 풀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거더라고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남들 기준에 맞추다 보니 흐릿해진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뭘 좋아하지를 처음 물어보게 됐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질문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질문에서부터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좋았대요. 어떤 분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동안 못 잤던 잠도 자고 아무 데도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카카오톡 알림 소리만 기다리게 되고 하루가 길다 못해 무겁게 느껴졌다고요. 밥은 먹는데 입맛이 없고 몸은 쉬는데 피곤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상이 없대요. 그냥 무기력증이라고 하더래요. 이 이야기 퇴직하신 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무기력의 정체가 뭔지 조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자신만의 무언가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가족이라는 역할 안에서 살아오다가 그 틀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역할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직장인 아무개,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그 역할이 거치고 나면 남는 게 뭐냐? 그걸 물어봤을 때 막막해지는 거더라고요. 반대로 이런 분도 있어요.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수채화를 시작했다는 분인데 처음엔 주변에서 말이 많았대요.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요.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그분 지금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 나가면서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좋아졌고 밥맛이 돌아왔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봤대요.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보이시냐고요. 그림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도예를 하든 텃밭을 가꾸든 사진을 찍든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핵심은 그게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남들 눈치 봐서가 아니라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하는 무언가. 그게 생기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 차이가 몸에서 먼저 나타나요.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나무와 같다고요. 기계는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고 정해진 기능만 수행하면 되지만 나무는 자신 안에서 뻗어나오는 힘에 따라 자라야 한다고요. 그 힘을 억누르면 나무가 비틀리듯 사람도 자기 안의 것들을 억누르고 살면 어딘가 비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든 마음이든요. 우리가 개성을 이야기할 때 그게 뭔가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개성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개성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커피보다 숭늉이 더 좋다는 것, 뉴스보다 자연 다큐멘터리가 더 편하다는 것, 사람 많은 곳보다 조용한 산책로가 더 좋다는 것, 그 작은 취향들, 그게 다 개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인정하고 챙겨주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 작은 것들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치야.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남들도 다 참고 사는데. 그렇게 작은 취향들을 하나씩 접어두다 보면 나중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로 모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무기력의 시작이에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몸이 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늦은 나이에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용기 있는 일이에요. 주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우냐, 이제 와서 뭘 바꾸려고 하냐, 그런 말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들, 사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수 있어요. 누군가 용감하게 새로운 걸 시작하면
그게 자기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또 이랬어요. 개성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에서만 진짜 인재가 나오고 진짜 활력이 생겨난다고요. 사회 전체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답게 사는 것, 그게 거창한 사회적 기여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여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활기가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무기력하고 무표정한 부모님보다 뭔가 자기 일에 신이 나 있는 부모님 옆에 있는 게 자식들도 더 편하거든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이 놓인다는 말,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내 개성을 찾고 키우는 것, 그게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말하지 못하던 것들을 조금씩 꺼내고 오래 접어두었던 취향을 한 장씩 펼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잠깐 음악 한 곡과 함께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오래된 장롱 안에서 꺼낸 낡은 앨범처럼 잊고 있던 장면들이 천천히 펼쳐지는 노래가 찾아옵니다. 먼지 쌓인 창가에 햇살이 내려왔네. 오래된 찻잔 하나 그 자리 그대로네. 누가 남겨놓고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있었지. 오래도록 있었지. 서랍 속에 넣어둔 작은 씨앗 하나, 언제 심으려 했는지 기억도 가물하네. 봄이 몇 번이나 그냥 지나갔는지 창밖만 바라보다 또 한 해 흘렀네. 늦은 것도 아니었지, 잃은 것도 아니었지. 그냥 내 속도로 가면 됐던 것을 찾자네. 김이 서리는 이 아침에 그 씨앗 꺼내보내. 손에 쥐어보내. 창가에 햇살 한 줄 따스하게 번지네. 씨앗 하나 손바닥에 오래 녹아드네. 서두르지 않아도 봄은 오는 거였지. 여기서 시작해도 괜찮은 거였지. 일부에서 우리는 평생 몸에 익어온 눈치의 무게를 들여다봤어요. 다수의 기준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라는 것도,
말을 삼키는 게 쌓이면 몸과 마음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도요. 그리고 오래 접어두었던 취향 하나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지까지. 잠깐 숨 고르고 물 한 모금 드세요.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결정권을 어떻게 다시 내 손 안으로 가져오는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후 햇살이 조금 기울어지는 시간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그림자가 아까보다 길어졌고 바람도 조금 전보다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이 시간쯤 되면 하루가 뭔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하루가 남아있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끝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시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 시기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일부에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봤던 이야기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으실 거예요. 평생 몸에 새겨진 눈치의 무게, 다수의 기준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것, 말을 삼키고 살아온 대가, 그리고 오래 접어두었던 취향 하나를 꺼내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살아있게 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마음 한편을 살짝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셨더라도 괜찮아요. 오래된 서랍을 열면 처음엔 먼지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거창한 자유나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 밥상에서, 내 병원 선택에서, 자식과의 대화에서 나는 과연 내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그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오래된 책에서 나온 그 생각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도 그거였어요. 자유라는 게 거리로 나가서 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오늘 저녁 내가 쉬고 싶은 방식으로 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는 좀 더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1부가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었다면 2부는 그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어떻게 해볼까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정답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오늘 저녁에 한 가지라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보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애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관심이 어느 순간부터 관리가 되고 관리가 어느 순간부터 통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뭘 먹어야 한다, 어디를 가야 한다, 몇 시에 자야 한다, 무슨 운동을 해야 한다. 자식이 챙겨주는 거니까 나쁜 마음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 말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몸의 주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다니던 한의원이 있었는데 자녀가 요즘은 그런 거 별로래요. 이 병원으로 바꾸세요라고 해서 결국 바꿨다고요. 새 병원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 한의원 선생님과 20년 가까이 쌓아온 신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분 말 한마디면 마음이 놓이던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더 불안하더래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데 오히려 더 불편해진 거예요. 자녀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머니의 결정권을 가져간 셈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병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어디서 살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어떤 여가를 보낼 건지 이런 결정들이 슬금슬금 자녀 손으로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오래 이어지면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자체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근육도 안 쓰면 약해지듯 결정하는 능력도 쓰지 않으면 약해지거든요. 거기서 나온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그 결정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내릴 수 있다고요. 남이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끼어드는 것, 그게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거라 해도 결국 그 사람의 자율성을 빼앗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가장 정통한 전문가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느 쪽을 원하는지,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 몸과 마음 안에서 살아온 나 자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에너지 낭비고 관계만 상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내 결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뭔가를 제안할 때, 그래, 맞아, 내 말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고맙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의견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평소에 내가 내 삶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해요. 내 건강 상태를 내가 파악하고 있고, 내가 어떤 방식의 치료를 선호하는지 알고 있고, 내가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누군가 강하게 제안할 때 그냥 끌려가게 되거든요. 결정권은 가장 강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인네가 무슨이라는 말, 이게 자녀한테서 들리든 주변 사람한테서 들리든 심지어 내 안에서 들리든 그 말이 아주 조용하고 은근하게 결정권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 나이에 뭘 바꾸려 해. 그 말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 나 같은 나이엔 이 정도가 맞겠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 누가 정한 건가요?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말이 어느 날 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이 주권자라고요. 주권자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밥상은 내가 차리고, 내 하루는 내가 계획하고,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 그 기본적인 것들을 내 손 안에 두는 것. 그게 나이 들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맡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프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것과 결정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건 다른 거거든요. 도움은 받되 결정은 내가 한다. 그 경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그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 건강에서도, 노후 설계에서도 핵심이에요. 내 결정권을 지킨다는 게 혼자 고집스럽게 버티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사실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녀 말도, 친구 말도, 의사 말도 들어봐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듣느냐예요. 끌려가듯 듣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걸러서 듣는 것. 그게 되려면 먼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노후 자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요즘 50대, 60대 분들한테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잖아요.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이 이 상품이 좋다고 해요. 자녀한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면서 다른 걸 권하거든요. 친구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이렇게 해서 손해봤다느니, 저렇게 해서 이득 봤다느니,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못하거나 가장 크게 말한 사람 쪽으로 끌려가거나 하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답답한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예요.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 충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되는데 반대 이야기를 들어봐야 내가 처음에 들은 말의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서도 딱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릴 건지, 어디서 살 건지, 자녀를 어디까지 도와줄 건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은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대화가 불편하고 충돌처럼 느껴지니까 아예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충돌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둘 다 처음보다 훨씬 나은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충돌 없이 한쪽 이야기만 따르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졌어요.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의견이라도 반대 의견과 충분히 부딪혀보지 않은 의견은 사실 절반짜리 의견이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내 생각이 왜 맞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들어본 적 없이 확신하는 것은 사실 확신이 아니라 그냥 익숙함일 뿐이라고요. 이게 건강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오랫동안 주변에서 이게 좋다고 해서 먹어온 것들, 한 번쯤은 이게 정말 내 몸에 맞는 건가를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때가 있어요. 반대 의견, 다른 관점을 찾아보는 게 의심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한 의사 말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의사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따르는 것, 다수가 좋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 그게 오랫동안 몸에 밴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이 편했던 이유는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 나한테 오거든요. 책임은 나한테 오는데 결정은 남이 했다는 게 얼마나 불균형한 상황인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대 의견을 듣는다는 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나서도 내 처음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생각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흔들려보고 난 다음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날아오는 건강 정보를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도 몇 개씩 오잖아요.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그중 어떤 건 오늘 들은 것과 내일 들은 것이 서로 정반대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최신 것을 따르셨나요? 아니면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셨나요? 충돌하는 정보들 사이에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반대 의견을 피하지 않고 들어보는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주변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내 생각이 더 또렷해지거든요. 그게 나이 들면서 생기는 진짜 지혜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찾아다니는 여유. 그게 젊을 때는 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 나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충돌하고 각자의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내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잠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음악 안에서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강물이 흘러가다 넓은 곳을 만나면 잠깐 느려지듯이 지금 이 순간 그냥 조용히 흘러가도 돼요. 강물이 저무문 쪽으로 흘러가네. 갈대밭 흔들리는 소리, 바람에 섞여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발길 멈췄지. 그냥 오래 서 있었지. 강가에 섰었지. 돌멩이 하나 집어 물에 던졌네. 동그라미 번지다가 조용히
이미 사라졌네. 저쪽 강 건너에 불빛 하나 켜지고 이쪽엔 아직도 해가 남아 있었지. 서두르지 않아도 강은 흘러가네. 다 내려놓아도 저녁은 오더라네. 발밑에 물소리만 낮게 깔리던 날 그냥 거기 있어도 좋았던 것 같네. 강물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갈 때는 내년에도 또 흔들리겠지. 저녁 하늘 빨개지다 천천히 식어가네. 나도 그렇게 있어도 되는 거였네. 서두르지 않아도 강은 흘러가네. 다 내려놓아도 저녁은 오더라네. 발밑에 물소리만 낮게 깔리던 날 그냥 거기 있어도 좋았던 것 같네. 그냥 거기 있어도 좋았던 것 같네. 강가에 오래 서 있다가 돌아오는 길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 그 느낌. 그냥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 풀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그냥 잠깐 멈추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멈춤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들이에요. 그게 편해서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서 붙들고 있는 건지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래된 습관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게 있으면 불편한 줄 모르고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나를 얼마나 좁은 곳에 가두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십 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오다 보면 그게 습관인지 선택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은 20년 넘게 같은 병원만 다니셨어요. 동네 병원인데 원장 선생님이 워낙 오래 알아온 분이라 그냥 거기서 다 봐왔던 거예요. 감기도 거기, 허리 아파도 거기, 혈압 관리도 거기. 그게 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다른 병원에서 최근에 바뀐 치료 방법으로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제야 한번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그동안 쓰던 약보다 훨씬 효과 좋은 약이 나와 있었고 치료 방식도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데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꽤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도, 밥 먹는 방식도, 장을 보는 곳도, 여가를 보내는 방법도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성으로 하는 건지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관습이란 것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천성처럼 작용한다고요.
처음엔 외부에서 주어진 방식이었는데 오래 반복되다 보면 그게 마치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관습에는 분명히 그게 오래 살아남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습이 지금 내 상황에도 맞는 건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내 몸 상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방식만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어 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하고 사시나요? 그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그 경험은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게 맞냐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맞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경험에서 나온 지혜인 거거든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관성일 수 있어요. 운동 방식 하나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예전에 들었던 나이 들면 격렬한 운동은 안 된다는 말, 지금도 그대로 믿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근력 운동이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고 유산소와 근력을 함께해야 뼈와 근육을 지킬 수 있다고요. 예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도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불편하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뭘 또 바꿔라고 튕겨내게 되는 거더라고요. 관습을 의심한다는 게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어야 그동안 쌓아온 경험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어버린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바람을 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이 나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젊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있거든요. 실패해도 치명적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도 점점 줄어드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에서 한 발짝 벗어나보는 시도, 지금 이 시기가 사실 가장 좋은 때예요. 다른 병원에 한 번 더 가보는 것, 다른 방식의 운동을 시도해보는 것, 오래된 루틴에서 하나씩 물음표를 붙여보는 것, 그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내 삶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달라진 모양이 더 내 것에 가까운 모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또 이랬어요. 관습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결국 멈춰버린다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던 방식만 고집하면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활력이 사라지고 세상이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한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요. 몸에서도, 표정에서도, 말하는 방식에서도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래된 습관 하나를 골라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지금도 나한테 맞는 건가? 라고 한 번만 물어보는 거예요. 거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물음표 하나가 생기는 순간 그 관습은 이미 감옥이 아닌 거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 물음표를 붙이고 새로운 방식을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 느낌이 처음엔 낯설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낯설미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먼저 알아채거든요.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요. 내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지더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볼게요. 어떤 아버지 이야기예요. 은퇴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셨대요. 뭘 해보려고도 안 하고 자녀들이 뭔가 제안해도 나이 들어서 뭘 해라고 다 거절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사진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사진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완전히 바뀌셨다고 해요.
아침마다 어디 나갈 때가 생겼고, 찍은 사진을 가족 단체방에 올리기 시작하셨고, 주말엔 어디 가면 좋은 장면이 있다면서 먼저 외출 계획을 짜기 시작하셨대요.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밝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게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모르겠다고요. 이 이야기가 왜 마음에 남냐면 자녀들이 먼저 달라진 걸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거든요. 부모가 무기력하면 자녀도 불안해요. 부모님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냥 그렇지 뭐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자녀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더 자주 가야 하는 건 아닌지, 더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부담감이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페이스로 잘 살고 있으면 자녀들도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진짜로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 방식으로 살 때 그 삶이 가장 풍요로워진다고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결국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고요. 그게 행복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덜 아프고 회복도 빠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되찾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가족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내 삶을 잘 살아야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만이 자녀에게 짐이 안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삶에 만족하고 활기가 있는 것, 그게 자녀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이 되는 거더라고요.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알아서 잘 사시니까 걱정을 덜 한다고요.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같이 가드리면 되고, 뭘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응원해드리면 되고, 그게 훨씬 가볍고 기쁘다고요. 반면에 매사를 자녀한테 맞추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늘 눈치를 보며 사시는 부모님 곁에 있으면 자녀들도 덩달아 무겁고 답답하다고 해요. 그 차이가 결국 관계의 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내 삶의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양이 내가 선택한 모양일 때 거기서 진짜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모양, 자녀들이 바라는 모양, 이웃이 보기에 그럴듯한 모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방종과 자유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내 고집만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남의 삶도 존중할 줄 알게 되거든요. 내가 내 선택을 존중받고 싶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의 선택도, 배우자의 선택도, 이웃의 선택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의 삶도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기 삶을 되찾는 것,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수십 년 몸에 밴 습관이 하루 만에 바뀌지 않듯 남의 기준에 맞춰 살던 방식이 금세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오늘 한 걸음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 남의 기준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기준 쪽으로 오느냐, 그 방향만 잡혀 있으면 돼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고 가끔 뒤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방향만 맞으면 결국 거기 닿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뭔가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기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거창하게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반찬 하나 더 올리는 것, 오래 미뤄온 전화 한 통 하는 것,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내 삶이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을 되찾는다는 게 결국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오늘 함께 이야기했어요. 말 한마디, 선택 하나, 물음표 하나. 그것들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이 더 또렷해지는 거잖아요. 마지막 음악은 그 또렷해진 나와 함께 걷는 느낌으로 준비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길,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 같은 노래예요. 낙엽 밟히는 소리 발밑에 가득하네. 이 길 언제부터 걸었는지 모르겠네. 누가 함께였는지 기억도 흐릿한데 발걸음만 기억하네. 그 온기만 남았네. 가로등 하나 켜지는 저녁 길가에 긴 그림자 끌면서 천천히 걸었네. 어디 가려 했는지 잊어버렸지만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날이었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네. 다 갖지 못해도 충분한 것들이 있네. 낙엽 위를 걷는 이 발걸음 하나로 오늘도 내 길을 걷고 있었네. 바람이 지나가고 낙엽도 지나가네. 그래도 이 길은 여기 그대로 있네. 천천히 걸어온 사람만이 아는 걷길 끝보다 걷는 지금이 좋았다네. 오늘 하루 참 긴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봄볕이 드는 창가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 낙엽 밟히는 저녁 길목까지 흘러왔네요. 그 사이에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것들이 있어요. 평생 몸에 새겨진 눈치의 무게, 다수의 기준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것, 말을 삼키는 것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오래 접어두었던 취향을 꺼냈을 때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내 결정권을 내 손 안에 두는 것, 반대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익숙한 것에 물음표 하나 붙이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되찾는 것이 결국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는 것까지요.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됐던 그 오래된 책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말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결국 하나의 말이 남아요.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알을 믿고 사는 것, 그게 자유라는 것. 그 말이 150년도 더 전에 쓰였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귀에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건 그만큼 우리가 아직 그것을 충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50이 넘고 60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뒤로 물러나잖아요. 직장도, 부모 역할도, 바쁜 일정도. 그게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지금껏 미뤄왔던 질문을 드디어 할 수 있는 시간. 나는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지. 그 질문들을 이제는 남의 눈치 덜 보면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씨앗이 봄에만 심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을에 심은 씨앗은 겨우내 땅 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봄이 오면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두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래 접어둔 것을 한번 꺼내보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씩 꺼내보는 것.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것. 오늘 마지막 음악이 그 이야기를 해줬으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 저녁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내 방식으로 해보세요. 그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나답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뵐게요.